발표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저는 데이터 과학의 응용 영역 4라는 이름을 지었고요. 사회과학에 대해서 그리고 또 계량 연구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1부와 2부가 한 10분 정도 될 거고 3부와 4부가 10분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두 주제가 좀 달라가지고 1부, 2부까지 하고 좀 쉬어갔다가 또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사회과학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1부와 2부에서 다루고 뒤에 3부는 이제 DAG라는 새로운 이론을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먼저 발표자 소개인데요. 그래서 왼쪽 사진은 제 SRT를 가기 전에 제 사진이고 오른쪽 사진은 이제 스틴키 투푸라는 맛있는 음식을 먹고 저렇게 바뀐 사진입니다. 그래서 저는 세상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래서 저희는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이 티움에 참여할 기회를 얻어서 오른쪽에 이제 감사합니다라는 톡방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관심 있으시면 제가 초대해 드리겠습니다. 하루에 3번씩 감사 인사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 잡담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래서 저는 전공을 3개를 하고 있고 그래서 또 에너지 기후변화 정책이랑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에 대해 관심이 있어서 이런 발표 주제를 오늘은 지속 가능 기술은 잠시 앞에 정우님께서 멋있는 발표를 해줬기 때문에 융합 데이터 과학으로 잠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발표 참고 자료고요. 그래서 1부와 2부는 사실은 제가 사회과학을 설명하겠다고 했는데 사회과학 어떤 개론을 들은 건 아니고 제가 7개의 수업을 들은 것들에 대한 제 경험을 바탕으로 사회과학이 어떤 건지 어떤 연구를 하는지 그거에 대해 설명을 드릴 거고 3부와 4부는 요 워크숍이라고 있었는데 코스다에서 하는 게 있었는데 거기에서 들었던 강의를 기반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사회과학의 입문입니다. 감사하게도 인수님께서 도용을 허용해 주셔서 출처 남겨놨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자연과학 뿐만 아니라 그냥 사실 보편적인 과학에 대해서도 적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 저의 설명입니다. 이 설명은 이제 인수님께서 그 AI 사이언티스트를 이야기하면서 AI도 결국엔 이제 과학의 전 과정 질문하고 어떤 현상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가설을 세우고 그거를 실험으로 관찰을 하고 검증하고 해석하는 과정이다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그것이 사회과학에서도 마찬가지로 발현이 됩니다. 첫 번째는 현상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 연구 질문을 세우고 그거에 대해서 가설을 세운 다음에 실험 검증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자연과학이나 공학에서는 실제로 어떤 물리적인 결과로 나타날 수 있지만 사회과학에서는 사회 실험을 진행하기도 하고 뭐 심리학이라든가 혹은 뭐 역사적 사례라든가 그런 식으로 사례 분석을 진행하기도 하고 또 통계적으로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말로만 들으면 좀 이상하니까 제가 저의 펌 프로젝트 하나를 가져와 봤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지속가능 기술 개론 때 진행했던 내용이고요. 요것은 이제 교수님께서 주신 10개의 주제 중에 하나인데 그 주제가 뭐였냐면은 한국과 유럽의 재생에너지 도입 정책의 차이를 비교 분석하고 뭐 영향을 규명하라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사실 근데 저는 이거대로 그대로 하면은 사실은 그냥 한국의 정책이 이렇고 유럽의 정책이 이러니까 유럽이 잘하고 있으면 한국이 따라해야 된다 이런 결론에 이를 것 같아서 저는 좀 주제를 좀 바꿔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제가 이제 텍사스와 캘리포니아라는 이제 미국의 2개의 주를 제시를 하고 제가 하고 싶었던 것은 두 지역의 재생에너지가 어떻게 확산되었는지 그 메커니즘을 분석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텍사스는 되게 공화당 지지를 강력하게 하는 주고 캘리포니아는 민주당 지지도 강력하게 하고 뭔가 석유 기업이랑 백테크 기업이랑 되게 특성은 다른데 두 주 모두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굉장히 많은 확산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 각각의 다른 주의 확산 메커니즘이 어떻게 되었는가 그 일반화된 이론을 세운 다음에 그 교훈을 바탕으로 해서 한국의 정책을 재현하자라는 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뭔가 요거는 뭐 자세히 다루진 않을 건데 이런 식으로 왜 미국엔 텍사스 주는 뭐 석유 기업도 많고 뭐 공화당도 좋아하고 그렇지만 왜 미국 내 재생 에너지가 1위일까라는 이 퍼즐을 기반으로 해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가설을 세우고 그거에 대해서 검증을 해서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것이 결론이고요. 그래서 위의 그림은 텍사스는 이 자유시장주의라는 메커니즘을 통해서 이러이러한 정책들이 있었고 그래서 재생에너지가 올라갔다. 캘리포니아는 정부 주도로 정책을 이렇게 쭉 진행을 해서 이렇게 됐다라는 어떤 시각화된 모델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어떤 일반화된 이론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 결론인데 그럼 한계점이라고 하면은 사실은 저는 제가 했던 거는
약간 저의 가설이고 그거를 어쨌든 자료 조사를 통해서 실제 미국의 정책의 사례가 이렇고 뭐 전문가들이 이렇게 말했다라는 정도로만 정리를 한 거는 그냥 시각화한 것에 불과한 건데 이거 말고도 통계적 방법으로 설명력을 높일 수 없을지. 예를 들어서 보면은 뭐 자유시장 정책 선호가 뭐 인허가 간소화하고 낮은 세금을 이끌어냈다. 근데 그것이 민간 기업 유치하고 이런 전력망 인프라 구축 사업이 민간 기업 혁신을 유도했다라고 이런 식으로 화살표를 거는데 이 화살표의 인과성을 어떻게 검증할 수 있을지 저희가 그냥 약간 가설로 내세운 건데 인과성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좀 고민을 시작을 했습니다. 아무튼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는데요. 이것이 사회과학의 데이터 과학이 어떻게 접목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를 제가 사례로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해당 논문은 비교 정치학의 논문이고요. 정치학에는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사실 이게 모든 사회과학 분야가 저처럼 막 인과 추론이라든가 뭐 일반으로 따지는 건 아니에요. 사실 뭐 정치 철학도 있고 실제 세상을 설명하는 이론도 있는데 특히 좀 비교 정치학 분야에서는 서로 다른 두 개 이상의 뭐 정치 체제일 수도 있고 혹은 두 개가 아니더라도 어쨌든 국내의 이슈에 대해서 이런 일반화된 법칙을 찾아내는 것이 목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논문은 주제가 되게 재밌어서 가져와 봤는데 기술 변화와 정치적 변혁과의 관계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문장이 되게 재밌어요. Can technological change contribute to political turnover?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그 대표적인 결국에는 기술 변화가 정치적 변동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에 대해서 사례를 인도의 사례를 들면서 그린 레볼루션이라는 게 그 농업혁명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품질 크롭 농 고품질의 그, 그 농작물 개량 농작물이 생겼을 때 그것이 어떻게 인도의 정치를 바꿨는가에 대한 논문이고요. 그래서 이것도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는데 의문이 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인도는 사실 정당 하나가 다 해먹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다당제, 저희처럼 뭐 여러 개의 정당이 경쟁하는 체제로 바뀔 수 있었는데 그 메커니즘은 도대체 무엇일까에 대해서 고민을 한 것이고 그거에 대해서 이 사람은 이 다스구프타라는 이분은 가설을 세운 것이죠. 그래서 인도의 농업혁명이 이걸 바꿨다라는 이러한 제재들을 제시를 하고 그걸 어떻게 검증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애초에 일단은 역사라는 것이 굉장히 좋은 사회 실험의 결과라고 해석을 하고 두 번째로는 회계 분석과 인과 추론을 통해서 어떻게 이 크롭을 도입한 것이 정치적 변동을 이끌어낼 수 있었는지를 좀 보충적으로 설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만 발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인데요. 그래서 빨간색으로 그어져 있는 게 HYV라는 것이 하이옐드, 그러니까 이제 고품질 농작물을 얘기를 하는 거고 우리가 알고 싶은 인과적 관계는 요 HYV를 도입했을 때 컨그레스 파티가 기존에 있던 제1야당, 제1당이라 가지고 이 기존 당이 쇠퇴한 것을 어떻게 묘사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입니다. 첫 번째로는 단순 선형 회계를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데이터를 썼는데 일단은 요 X축 데이터는 그 크롬 어덥션의 비율을 얘기를 하고 있고 세로축은 요 왼쪽 그래프는 컨그레스 당의 득표율, 오른쪽은 의석수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지역별로 또 시기별로 또 이 HYV 크롭을 그 가져온 시기와 지역별로 그게 다 다르다 보니까 여러 개의 데이터가 있는데 어쨌든 HYV 어덥션이 올라갈수록 컨그레스의 당이 쇠퇴를 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사실 음의 상관관계일 뿐이지 사실 인과관계라고 보기에는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되게 굉장히 요 HY 어덥션과 컨그레스 파티 디클라인 사이에 굉장히 다양한 요인들이 숨어 있을 거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중에 한 방법이 이제 도구 변수 분석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되게 계량 경제학에서 많이 쓰는 방법인데 도구 변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소개해 드리면은 저희가 원하는 것은 HYV 어덥션의 X라고 보고 컨그레스 파티 디클라인의 Y라고 할 때 저희는 X가 Y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싶은 건데 실제로 Y에 미치는 영향도 되게 다른 요인들도 많고 X에 대한 요인도 많은데 i라는 변수가 있을 때 i라는 변수는 x에만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있습니다. 다만 i는 되게 독특하게도 x에게만 영향을 미치고 다른 변수랑은 전혀 관련성이 없는 그런 변수입니다. 그 변수가 무엇이 있을까? 예를 들어서 딱 좋은 예시가 있는데 지하수 면적이 있습니다. 지하수 면적은 저희가 뭐 고품질 뭐 이게 자연 조건이다 보니까 저희가 인위적으로 정책으로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주어진 조건인데 이 지하수가 많은 지역일수록 이 HYV 크롭을 어덥스 했을 때
훨씬 더 효과가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HYV 크롭이라는 게 되게 물을 많이 먹는 애들이어가지고 그래서 이미 I는 바꿀 수 없는 조건이고 그것이 이제 X만을 뒷받침하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이거 도구 변수를 이용해서 결국에는 I랑 Y 사이에 이 회귀분성을 진행을 하면은 결국에는 통제할 수 없는 외생적인 변수가 I인데 이 I가 봤을 때 왼쪽 그래프는 녹색 혁명 이전의 데이터고 오른쪽 그래프는 녹색 혁명 이후의 데이터인데 가로축이 이제 지하수 면적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하수 면적이 커질 때 왼쪽에서는 컨그레스 당의 이 의석수가 거의 상관관계가 딱히 나타나지 않았는데 오른쪽 그래프의 경우에는 그린 녹색 혁명 이후에는 결국에는 분명하게 지하수 면적이 올라가면서 요 y축 값이 줄어들었다라는 것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물론 이것도 막 인과관계가 막 100%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굉장히 이 x에서 y로의 인과성을 보충하는 주요한 자료로서 사용될 수 있는 것이 이 도구변수 분석 기법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1부, 2부를 진행을 했고 뒤에는 또 굉장히 색다른 얘기가 나올 거기 때문에 중간에 Q&A가 있으시면 지금 중간 Q&A를 받겠습니다. 손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X에게만 영향을 주는 게 I가 되는 거고 딱 요 구조 제가 너무 단순화했는데 요 구조에 해당이 되면은 이거 이제 I라고 도구변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맞아요. 사실 뒤에도 그 얘기가 나오는데 저희가 이런 인과성은 저희 연구자의 주관에 좀 들어있는 건 사실입니다. 감사합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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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음, 아, 제가 좀 말을 좀 애매하게 했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까? I가 Y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건 또 아니고, 그냥 그러니까 I에서 Y로 직접적인 화살표는 없는데, I가 X에 대해서는 화살표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제가 X에만 영향을 미친다고 표현했는데 뭐 실제로는 I가 X에 영향을 미치고 X가 Y에 영향을 미치면은 Y가 Y에 영향을 미친다고는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강조하고 싶었던 거는 이제 도구면수라는 거는 이제 직접적인 화살표가 X로만 하나만 있고 다른 실제로 이제 X 말고도 예를 들어서 뭐 Z가 Y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했을 때 I가 Z에만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은 결국에는 그것들을 도구 변수라고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더 명확한 표현을 가져왔으면 좋을 것 같은데 뒤에 조금 더 그래프에 대한 표현이 나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질문들 해주셨듯이 결국에는 뒤에 부분은 그래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넘어가도 될 것 같고요. 결국 뭐 우리가 상관관계는 상관계수 같은 걸로 쉽게 분석을 할 수 있는데 인과관계를 어떻게 분석할까에 대한 거고 실제로 인과 분석에 대한 이론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이 DAG라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게 DAG가 약자하고요. Directed Acyclic Graph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그래프는 이제 실제로 수학에서 말하는 그래프를 따왔고요. 다이렉티드라고 하는 거는 화살표 끝에 그냥 화살표가 달려 있다라는 부분에서 다이렉티드고 어사이클릭이라는 거는 요 사이클이 없다라는 부분인데 사실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 그래프가 중요한 이유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스크린 타임, 그러니까 핸드폰 시간이랑 비만 사이의 어베시티에 관한 관계를 알고 싶다라고 했을 때 연구자가 이거랑 관련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다 구상을 해가지고 실제로 어떤 변수들끼리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화살표로 나타내서 작성한 것이 이제 DAG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당연히 연구자의 주관에 어쩔 수 없이 들어가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실제로 이건 되게 단순한 모형이고 실제로는 뭐 더 많은 요인들이 있을 수 있겠죠. 일단은 근데 이 부분은 이분은 간결하기 위해서 뭐 부모의 교육과 신체 활동과 자해 이렇게 세 가지 다른 요인들을 뒀습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지금은 DAG 이론에 대해서 짧게 한 5분 정도 소개를 하고
4부에서 좀 더 재밌는 회귀문석과 연결되는 부분을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해를 해야지 뒤에를 잘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DAG에는 세 가지의 주요 구성 요소가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 그대로 베리어블 변수이고, 두 번째로는 에러우 화살표가 중요하고, 세 번째로는 미싱 에러우도 중요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결국에는 연구자가 요 인과 그래프의 요 곡선 이 화살표들을 그리는 건데, 일부러 그리지 않았다라는 것은 인과관계가 직접적으로 화살표가 닿지 않는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개념에서 나옵니다. 결국에는 어소시에이션을 파악하는 기준이 나오게 되는데, 물론 여기서 관련성이라는 것은 이제 인과관계랑은 좀 다른 것이고요. 말 그대로 두 변수 사이가 관련이 있다라고 말하기 위해서는 열린 경로로 이루어졌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열린 경로가 무엇인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경로라는 것은 그냥 스크린 타임과 오비시티를 저희가 두 변수로 잡았으니까 두 변수와 관련 있는, 그러니까 이제 화살표로 연결되어 있는 모든 관계들을 말하고 있어요. 화살표의 방향은 상관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스크린 타임과 오비시티 사이의 경로가 무엇인가라고 하면은 즉 바로 스크린 타임에서 피지컬 액티비티로 간 다음에 오비시티 첫 번째 경로가 있을 거고, 두 번째는 위쪽으로 페넌터를 가서 이렇게 연결되는 경로가 있을 거고, 세 번째로는 아래쪽으로 셀프 홈과 연결되는 이런 경로도 있습니다. 그래서 화살표 방향과 상관없이 연결되는 것이 이 패스다라고 말할 수가 있고요. 꼭 우리가 원하는 인과적 경로만 있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원하는 인과적인 경로는 맨 밑에 결국엔 1번 경로만 우리가 원하는 건데, 실제로 이론적으로는 경로가 여러 가지가 발생한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오픈 경로가 무엇인가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사실 오픈을 얘기하기 위해서는 클로즈드를 닫힌 걸 설명하는 것이 더 빠릅니다. 닫힌 경로는 무엇인가? 첫 번째로는 콜라이더라는 개념을 또 소개를 할 수밖에 없어요. 콜라이더가 존재한다는 건데, 대표적으로 셀프 함의 콜라이더입니다. 스크린 타임과 오비시티 사이에 껴있는 요 관계, 화살표가 이런 식으로 껴있는 관계는 콜라이더라고 부릅니다. 콜라이더가 있으면은 경로는 닫힌 경로가 되고요. 그 다음에 해당 경로에 한 변수, 적어도 하나의 변수가 통제될 때 닫힌 경로라고 말합니다. 결국엔 통제된다는 것도 또 뒤에서 설명을 해드릴 예정인데, 결국에는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경로 사이에 콜라이더가 있으면은 클로즈 닫힌 경로고, 그리고 또 중간에 제가 이미 연구자가 예를 들어 피지컬 액티비티를 통제하고 싶다, 통제한다라고 하면은 그 경로는 닫히게 됩니다. 그 경로 이외에는 모두 열린 경로를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다시 돌아오면은 첫 번째 경로는 아무 문제 없으니까 오픈 경로고, 두 번째 경로도 콜라이더 또는 통제된 변수가 없다면은 당연히 오픈 경로가 되고, 세 번째 경로는 셀프홈이라는 사이 화살표 사이에 껴있는 부분이 존재하다 보니까 콜라이드가 있어서 클로즈드가 됩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은 결국에는 1번과 2번 경로가 모두 이 두 사이에 관련성이 있는 경로라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건 1번 경로만 원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연결 관계가 1번과 2번이 두 개가 다 발생한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그래프 이론에 따르면은. 네, 그렇고요. 그래서 아까 이제 통제에 대한 말씀을 더 드려야 돼서 그것까지만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 변수도 통제하지 않으면 한글로 정리를 했습니다. 아무 변수도 통제하지 않으면 1번, 2번, 3번 요 경로 중에서 1번, 2번이 열린 경로다. 2번은 비인과적 경로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없애야 된다라는 건데, 어떻게 없애는가? 보면 대표적으로 변수 통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제를 어떻게 하느냐? 그거는 또 회기 조금 더 이따가 설명을 드릴 텐데, 일단은 지금은 통제한다라고만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페넌트럴 에듀케이션 통제한다라고 하면은 딱 요 두 번째 경로가 페넌트 에듀케이션을 통제하는 순간부터 닫힌 경로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첫 번째에 페넌트 에듀케이션을 통제하는 순간 스크린 타임과 오베시티 간에 딱 인과적 경로 하나만 연관이 되었다라고 되고, 근데 만약에 콜라이더를 잘못 통제를 하면은 셀프 함을 통제하게 되면은 이 3번 경로까지 이제 콜라이더를 통제하면 또 경로가 열리는 경우가 또 발생을 해가지고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적절한 병수를 통제를 해서 순수한 인과 경로를 추출하는 것이 목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근데 이것만 들으면은 도대체 뭐 말장난인지 좀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뒤에 사례 하나, 간단한 사례 하나랑 회귀문서 관련 사례 하나를 들려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저희가 첨책에서 했던 요 책에서 나오는 예시인데, 이건 이제 기존 이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왜 잘생긴 남자들은 매너가 없을까라는 것에 대한 질문인데,
실제로는 상관관계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요거를 말하는 여자들은 이미 이제 어 충분히 데이트를 경험한 남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그 빨간색 그래프가 예를 들어서 이론을 잠깐 제시를 하는 건데, 잘생긴 플러스 매너가 1.4보다 큰 남자가 데이트를 한다라고 이제 가정을 해보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바라보는 표본은 저 빨간색 표본밖에 없으니까 이 빨간색 표본 사이들끼리에서 보면은 굉장히 상관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이죠. 매너가 있으면은 잘생기지 않은 것 같고, 잘생기면 매너가 없는 것 같고. 근데 이것은 우리가 이 단어를 말하는 것 자체가 이제 데이트를 경험한 남자들에 대해서 말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나온다라는 표본 추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기존 다른 이론에서도 설명을 하는 것인데, 근데 이제 요 인과 추론의 관점에서 설명을 드리면은, 실제로는 잘생김과 매너 있으면 인과관계가 없는데, 잘생기면은 데이트를 할 수 있고, 실제로는 아니지만 매너 있으면은 데이트를 할 수 있고, 요 화살표가 있는데, 지금 상황은 이런 예시가 이제 콜라이더가 되는 거죠, 데이트가. 근데 지금 상황이라는 게, 이 통제한다라는 게 뭐냐면은, 결국에는 이 지금 요 표본이라는 게 이 데이트를 한 표본들만 가져왔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뭔가 저희가 연구자가 임의로 어떤 설정을 하는 것이 이제 통제라고 할 수 있는데, 임의로 설정이라는 게 어떤 뭔가 상수 취급을 할 수도 있고, 어떤 뭔가 저희가 연구자가 어떤 뭐 이런 식으로 데이트를 한 표본만 가져왔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면 통제가 생기는 건데, 데이트가 통제됐기 때문에 콜라이더가 통제가 되면은 두 변수가 이제 연결이 되는 거고, 그럼 결국에는 두 사이에서 가짜 인과관계가 발생했다라고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조금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질문을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두 번째 또 마지막 주제가 결국 DAG를 이용해서 어떻게 회귀분석을 이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문제는 회귀계수라는 것이 또 문제가 되는데, 저희가 회귀계수를 맨날 얘기를 하지만 그것이 또 x와 y 간의 어떤 인과성을 나타내는 지표가 아니다라는 문제에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 두 개는 그냥 저희가 회귀 시간이나 뭐 저희가 통계학 시간에 배우는 것들을 그냥 요약을 한 거고, 다중회귀는 변수가 두 개인 경우에 대해서만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회귀계수를 다루는데, 그러면은 요 인과 그래프를 이용해서 회귀계수를 어떻게 계산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구조계수라는 것을 또 도입을 합니다. 도입하는 게 되게 많은데, 구조계수라는 걸 도입해서 예를 들어서 이런 x, y 뭐로 이루어진 그리고 c라는 게 있는 단순한 모형을 생각을 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건 x에서 y로의 이제 상관관계 혹은 인과관계를 원하는 건데, 실제로 이런 자료가 있다고 하면은 열린 경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X에서 Y로 갈 수도 있고, X에서 C로 갔다가 Y로 갈 수도 있고, 두 가지 경로가 발생을 하는데, 이것도 사실은 저희가 연구자가 임의로 계수를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공분산을 계산하는 원칙을 만들었습니다. 이분이 만들었고, 이게 패스 트레이싱 룰이라고 하는데, 모든 열린 경로를 파악한 다음에 구조 계수를 곱하고 그 경로에서의 뿌리 변수의 분산을 곱해서 모두 더해버리면은 공분산이 된다.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밑에 보면 알 수 있어. 결국에는 x, y 간의 분산은, 그 공분산은 x에서 y로 갈 때 x에서 시작했으니까 x의 분산을 곱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경로에 있는 구조 계수를 곱하면 됩니다. 타워 곱하기 베리언스 x라는 경로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오픈 패스 2에 대해서는 x에서 알파로 갔다가 베타로 가는 요건데, 뿌리 변수라는 것이 C에서 화살표가 시작을 하니까 결국에는 C의 분산이 들어가고 거기에 구조계수 알파 베타가 곱해지면 이런 식으로 된다. 그래서 이게 그냥 정의여가지고, 그래서 코베리언스가 이런 식으로 써질 수 있다라는 것이 이분이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구조계수를 정의하는 방식이에요, 사실. 그래서 좀 앞에 좀 이상한 얘기 했는데 그냥 이것만 사실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C라는 것을 컨트롤 하냐 안 하냐가 결국 여기서 나오는 건데, 이 회귀 모델을 이런 회귀 모델을 쓸 수가 있고 또 다중 회귀를 쓸 수가 있어요. 근데 결국에는 C를 컨트롤한다라는 것의 의미는 이런 식의 회귀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다중 회귀를 하겠다. 결국에는 C를 X와 별도로 변수로 둔 상태로 회귀 모형을 돌리겠다라는 것이 C를 통제한다는 것의 의미였고, C를 통제하지 않는다라는 거는 C를 연구자가 별로 이렇게 터치하지 않은 채로 그냥 X에 대해서만 회귀를 돌린다라는 것이 회귀 분석에서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아까 통제라는 말을 되게 하기 어려웠던 게, 이게 회귀에만 쓰이는 이론이 아니어가지고, 회귀에서는 이런 식으로 통제를 정의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결론이 나오냐면 C를 통제하지 않은 경로에서는 요 B1이라는 계수에는 쭉 계산해 보면은 아까 코베리언스가 이렇게 나온다고 했었고 쭉 계산해 보면은 결국 B1이라는 회귀 계수가 타워 플러스 알파 베타라고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 C를 통제한다라는 것. C를 통제하면은 X와 C를 별도의 변수로 두고 각각에 대해서 회귀 모형을 돌렸을 때 차근차근 계산해 보면은 딱 B1이 딱 타워라는 숫자가 딱 나오게 돼요. 그래서 C를 컨트롤했을 때 B1, 회귀 계수에는 X가 Y에 미치는 순수한 영향만 들어가는데 C를 통제하지 않은 순간에서는 아까 알파 베타라는 불순물이 껴가지고 그 부분이 베타원에 들어간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어, 예. 그래서 마지막 두 슬라이드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또 사례인데요. 결국에는 이거를 알면 도대체 어디다 써먹을 수 있는가? 사실 이게 다 좀 인위적으로 구조교수라는 걸 도입한 다음에 이것저것 좀 말장난처럼 보이는데 결국에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회귀문성을 돌릴 때 어떤 변수를 통제해야 되고 어떤 변수를 회귀 모형에 집어넣어야 할지를 알려주는 것이 이제 DAG 이론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특히 예를 들어서 연구 질문이 공부 시간에 성적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해보면은 공부 시간 X랑 하고 성적을 Y라고 했을 때 연구자가 이런 모형을 간단하게 그렸다고 해봅시다. 그래서 공부 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게 컴퓨터 게임, 지능 동기, 가정 소득이 있고 성적에 미치는 것도 뭐 X, I, M, F 이런 식으로 있고 변수들끼리도 여러 개 영향을 주고받는 이런 모형을 상정했다고 해봅시다. 그랬을 때 저희가 알고 싶은 거는 X가 Y에 미치는 영향만을 알고 싶은 거야. 근데 이거를 그냥 실제로 X와 Y의 연관성은 아까 오픈 패스를 통해서 나타낸다고 했으니까 그럼 경로가 세 가지가 발생을 해요. X에서 Y로 가는 다이렉트한 경로가 있고 X에서 I를 거쳐서 Y로 가는 경로가 있고 X에서 M을 거쳐서 Y로 가는 경로가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저희가 원하는 이 X에서 Y로의 인과관계만 우리가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몇몇 변수들을 잘 컨트롤을 해서 회귀 모형을 돌려야 됩니다. 그래서 결과는 이렇게 되는데 이제 뭐 수식 자체는 중요하지 않아요. 수식 자체는 실제로 계산을 해야지 이렇게 나오는 거라서. 근데 아마 만약에 노 컨트롤, 그러니까 만약에 그냥 회귀 모형을 돌릴 때 그냥 X로만 돌리면은 회귀 계수가 굉장히 크게 나오게 돼요. B1이라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타워도 있지만 결국에는 알파, 베타 이상한 숫자들이 막 섞어 나오고 만약에 이 변수들 중에서 M 하나만 컨트롤했다. 컨트롤한다라는 것을 다시 말하면은 회귀 모형에 X와 M을 둘 다 반영을 했다라고 하면은 바이어스가 여전히 또 생깁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원하는 영향은 타워만 원하는 건데 다른 부분에 대한 바이어스가 또 생기게 되고 3번. 그래서 M과 I를 둘 다 컨트롤 한다면은 그러니까 회귀 모형 이렇게 쓰겠다는 건데 다중 회귀를 했을 때 순수하게 B1의 개수가 타워만 나오게 됩니다. 요 계산 과정은 저희가 시간이 없어서 좀 결과만 답변했는데 앞에처럼 공분산을 차례대로 계산을 하면은 나오게 되는 결과이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말했던 이 G가 사실은 도구변수에 해당하는 얘기인데 이 G를 컨트롤했을 때 오히려 이 경우에는 G를 썼을 때 회귀계수가 더 늘어나는 경향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타워만의 영향을 볼 수가 없다라는 것이고 이것들을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회귀를 여러 번 돌려서 순수한 개수들을 구하면은 결국 우리가 타워도 구할 수 있고 알파도 구할 수 있고 베타도 구할 수 있고 회귀 개수들을 순수한 개수들만 구하면은 회귀를 여러 번 돌리는 거죠.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얼마나 인과관계에 충실한지를 파악할 수 있다. 결론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엔 우리가 회귀를 돌릴 때 어떤 변수를 선택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DAG라는 모형을 저희가 그려가지고 실제로 굉장히 복잡한 모형도 되게 많은데 우리가 인과 그래프를 그려서 어떤 변수를 통제해야 되는지 어떤 변수를 회귀 분석에 넣어야 하는지를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 하나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게 되게 많은 내용을 제가 담아가지고 좀 압축적으로 설명을 했는데 그 부분은 질문을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고 저는 세상 모든 것에 감사하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편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에 부분 질문하셔도 됩니다. 신수님.
어, 음, 실제로 쓰냐라는 질문에는 제가 정확하게 사실 알지는 못하겠고, 다만 어, 보통은 요 구조 개수 자체를 아는 것보다는 제 강의를 들었을 때 경험상 결국에는 저희가 실제로 되게 이 공부 시간 성적만 해도 되게 많은 변수들이 다른 변수들이 많은데 어떤 변수들을 우리가 수집을 해야 되고 어떤 걸 돌려서 해야 되는지를 그냥 판단하는 용도로 보통 쓰는 것 같아요. 보통 이게 실제로 인과 추론이라는 게 되게 이거 말고도 다양한 이론들이 있는 것 같은 이론들이 있는데 이거를 쓰는 이유로는 일단 간결해서 쓰는 사람들이 많고 그 다음에 어떤 변수를 그냥 일단 이거는 이제 그냥 손으로도 할 수 있는 거니까 계산까지는 아니지만 그래서 어떤 변수를 컨트롤해야 하는지 판단하는 용도로 쓰이는데 실제로 구조 개수를 일일이 다 구해서 돌려서 구하는지는 사실은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경우는 이제 MI 컨트롤을 많이 하면 할수록 올라가는 건 맞는데 근데 좀 주의할 게 있는 게 예를 들어서 저희가 I라는 그 요인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만약에 이 연구자가 I라는 걸 생각 안 하고 그냥 X, M, F, G로만 구성을 했는데 보면은 그러면은 케이스 2로 돌리는 거죠. 근데 케이스 1은 아예 컨트롤 안 했을 때고 케이스 2는 M만 컨트롤했을 때인데 사실 뒤에 수식을 보게 되면은 이게 누가 더 큰지 사실 그때그때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심지어 M을 컨트롤 했는데도 또 바이어스가 커지는 경우가 실제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미지의 요인들이 많이 있어서 사실 발생하는 건데 그래서 실제로는 컨트롤 한다고 다 항상 좋은 건 아니고 항상 더 정밀한 그래프를 그리는 게 요구된다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또 이렇게 아까 얘기했던 G라는 도구 변수를 컨트롤했을 때도 심지어 더 바이어스가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떤 그래프를 그리느냐가 제일 중요한 요인입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비대면에서도 해주셔도 됩니다. 음, 아무튼 제가 발표가 길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고 저희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